안녕하십니까, 김상우입니다. 마이크는 울리는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노화 방지 치료에 대해 가지고 얘기하려면 한두 끝도 없이 얘기할 수 있고,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해도 사실 끝이 날 것 같지 않은데요. 다행히 앞에 두 분 연자님께서 훌륭하게 정리해 주셔가지고 좀 간략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사실은 항노화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한 구체적인 치료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진단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사실 이 항노화 쪽에서 거의 한 35년 가까이 이 성장호르몬을 환자들 이용해서 치료했고, 아마 제가 거의 현재 살아있는 삼엽충 같은 존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제가 환자한테 설명하는 내용을 위주로 해가지고 이걸 조금 더 선생님들한테 이론적으로 해가지고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는 항상 들고 나온 슬라이드인데요. 노화 방지 치료는 제 철학으로는 3R이다. 모자란 것은 보충해주고, 안 좋은 것은 제거해주고, 그러고도 안 되면 재생을 시켜주자는 게 이 노화 방지 치료의 근간이고, 이 3R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비헤이비얼 모디피케이션이고, 이 중에 다이어트랑 엑서사이즈가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호르몬, 비타민, 미네랄, 뉴트리션 이런 게 있고요. 톡신, 헤비메탈 이런 거는 킬레이션 시간을 또 따로 가져가지고 얘기해야 될 것 같고,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이런 거는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치료하는 내용들이죠. 스템셀 세라피는 아직까지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컨트로버시한 게 많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주로 이 다이어트, 엑서사이즈, 그 다음에 호르몬 쪽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앞서 우리 그 좌장님께서 이게 노화 방지에 대한 그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생략하고요. 그 인디케이션은 어떻게 잡을까? 저는 사실은 처음에 시작한 게 골다공증, 오스테오포로시스부터 사실은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환자들을. 보니까 본 덴시티가 35세까지 정점을 이루고 이후부터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즉, 통계학적으로 몸에 있는 콜라겐이라는 탄력 섬유가 35세 이후부터 노화가 된다는 걸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거고요. 35세 때부터는 최소한 이 노화 쪽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노화 방지라는 건 사실 아직까지는 트리트먼트 개념보다는 프리벤션 개념이 조금 더 강합니다. 특히 35세 이상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액티브한 엔티에이징보다는 예를 들면 생활 교정 습관을 통해 가지고 잡아주고 뉴트리션을 통해 가지고 잡아주면은 조금 더 나이 먹어서 수월하게 치료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35세부터는 조금 신경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저는 50세 이상은 다 누구든지 한번 검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치료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되고, 아무리 건강하다고 혼이 자부하더라도 한 번 정도는 이 건강한 삶을 위해서 검사를 해보고 거기에 대한 상황에 맞춰가지고 치료에 들어가는 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이제 노화 방지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하는 게 다이어트, 엑서사이즈, 뉴트리션, 서플리먼트인데, 저는 환자라든지 방송 나와가지고 운동이랑 식사랑 생활 습관 중에 가장 뭐가 중요하냐 저는 얘기하면은 먹는 게 7-80%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사실 통계학적으로 봐도 그렇고, 현재까지 엑서사이즈가 라이프 익스텐션을 시키느냐 아직까지 그런 보고는 없습니다. 대신 이 다이어트, 먹는 뉴트리션은 라이프 익스텐션에 관여한다는 보고들이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칼로리 리스트릭션, 칼로리 리스트릭션 하니까 주에 마우스에서 보니까 한 4-5개월 정도 수명을 연장시키는 데 있는데, 인간 수명으로 따지면 5-6년 정도 됩니다. 현재까지 노화 방지 쪽에서 증명된 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동물심을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그래도 가장 근접하게 증명이 된 게 칼로리 리스트릭션입니다. 칼로리 리스트릭션의 정의는 말 뉴트리션 없이, 영양결핍 없이 내가 먹는 평상시의 칼로리의 30% 내지 60% 줄여 먹는 건데, 인간은
5% 줄이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쇼트 라이프, 그저 마우스라든지 뭐 조그만 생물 같은 걸 했을 때는 라이프롬을 시키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성인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영장류, 뭐 원숭이들 이런 데 해봤더니 모탈리티는 특별한 변화가 없지만 우리 성인병, 당뇨라든지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 캔서, 즉 우리가 노화에 따른 질병은 감소시키는 걸로 되어 있다. 인간에서는 사실 5%도 어려운데 8% 칼로리 리스트릭션한 논문이 있는데, 여기서는 민 라이프 스팬은 증가시키지만 맥시멀 라이프 스는 증가시키지 못하더라. 아직까지 노화 쪽에서는 이런 연구들이 답니다. 그럼 인간이 5% 줄이기 어려우니까 이걸 또 대신해서 살 수 있는 게 칼로리 리스트릭션 미메틱스가 라파마이신, 레스페라토롤, 그 다음에 요즘 얘기하는 메포르민, 그 다음에 요즘 DPP4 이니비터 요즘 많이 나오죠.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언급이 있습니다. 컬큐민이 있고, 컬큐민은 거의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좀 컨트롤 보셔야죠. 저 같은 경우는 당뇨가 있을 때는 당활색소가 6.0이 지나면은 저도 정루시아 원장님처럼 환자들한테 판크레아스의 알레셀에 대한 인슐린 그 펑션을 증가시키고 생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미리 줍니다. 대부분 90%가 모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대해서는 환자들한테 저는 얘기하는 게 칼로리 리스트릭션 하는데 그들은 프레시 푸드를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이 카보하이드레이트 다이어트는 혈당이 금방 올라갔다 떨어지기 때문에 글루코스에 대한 톡시케이션이 계속 오기 때문에 카보하이드레이트는 가급적 줄이고 프로틴 다이어트, 그 다음에 적절한 패스를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그 단백질을 가열할 때 300도 C 이상에서 5분 이상 가열하면 그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 물질이 나오고, 그다음 칼로리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스테이크를 먹을 때 미디움 레어, 그 다음에 100도씨에서 당연히 3시간까지 괜찮기 때문에 수육이나 편육 쪽으로 먹을 걸 권하고 있고, 그리고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는 최소한 금식을 해라. 그리고 하루에 3번을 꼭 저는 식사를 하라고 합니다. 이게 통계인데 하루에 2끼 먹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 폭식이 많고, 그 다음에 야식을 많이 먹어서 결국 웨이트가 더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일보다는 특히 트로피칼 프루이트 같은 거는 칼로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저들은 베지터블로 하고 있고, 물은 조금씩 습관적으로 자주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사실 이런 스터디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2년 동안 다이어트 컨트롤 스터디인데 보시면은 빨간색이 칼로리는 똑같이 맞춘 거죠. 2년 동안 장기간은 이런 다이어트 논문은 없습니다. 맨 위가 로우팻 다이어트, 즉 카보하이드레이트 위주의 식사고, 그 다음에 주황색이 메디테리안 지중해식이죠. 그 다음에 로우 카보하이드레이트는 주로 육류 위주의 식사입니다. 보시면은 가장 효과적으로 살이 빠지고 유지가 되는 게 육류 위주의 식이가 가장 잘 빠지고 유지가 됩니다. 운동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펑셔널한 게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운동 일주일에 4번 하라 5번 하라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도 운동도 하루에 밥 먹는 거랑 똑같은 루틴으로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루 못하면요 그 다음날 안 하게 되고 쉽게 빠지게 됩니다. 무조건 뭐가 어떻게 되든 간에 전날 술을 많이 먹건 어떻게 되든 간에 무조건 헬스장을 가셔야 됩니다. 최소한 하루에 일주일에 4-5번은 해야 되고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루틴으로 무조건 1시간은 하고 옵니다. 그리고 운동량은 장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짧게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평생 해도 별 부담이 없는 정도에 약간 가면은 그래도 땀이 차고 숨이 헐떡거리고 할 정도의 운동량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근력 운동을 동반한 그 유산소 운동이 꼭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데는 코어 근육입니다. 즉 사이, 그 다음에 힙, 그 다음에 이렉터 스파인,
abdominal muscle. 이 네 군데 근육을 꼭 하고, 그 다음에 운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한 부위당 최소한 10초 이상은 스트레칭을 꼭 하고 있어야지 우리 머슬 파이버가 다시 랭스닝이 되고, 그 다음에 부상도 리페어도 굉장히 빨라지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그날 한 근육은 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근육을 좀 더 효과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운동 전후 1시간 내에 단백질 섭취하는 게 모든 동물 실험에서 근력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좀 지루하시죠? 운동량에 보면 이거 제 겁니다. 굉장히 오늘 내용은 제 사적인 게 맞습니다. 제 기준으로 좀 다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루에 최소한 2-30분 정도는 걷거나 뛰거나 하시는 게 좋고, 숨이 좀 헐떡거릴 정도의 강도가 좋겠고요. 뭐 무릎이 아프면 자전거 타기, 스태퍼, 롤링 렌즈 뭐 여러 가지 많죠. 그리고 복근, 우리 다리 근육, 뭐 상체 근육 같은 거는 24시간, 최소 하루는 건너뛰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근육이 회복이 되고 근육이 다시 펌핑이 되고 매일 하게 되면 되려 퍼티기가 생겨가지고 근육이 되려 안 자랍니다. 그렇지만 우리 운동을 할 때 코어 근육, 복근하고 기립근은 매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뉴트리션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건 제가 먹는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C는 한 번 먹더라도 2000mg 먹더라 절대로 흡수가 안 되고요. 맥시멈이 한 번 먹을 때 흡수되는 게 1000입니다. 저는 아침 저녁 1000씩 먹고 있고 B 컴플렉스, 그 다음에 D는 오로지 부족한 경우만 주사를 합니다. D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비타민 D는 호르몬이죠. 혈액 속에 있는 칼슘으로 조직으로 끌고 들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골다공증이라든지 우리 칼슘이 필요한 근육, 면역세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인데 3개월에 한 번씩 그럼 주기적으로 고용량 비타민 D를 맞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칼슘이 낍니다. 혈관에 가면 동맥경화고 뇌로 가면 치매입니다. 근데 비타민 D 주사는 많이 모자랐을 때 잘 안 올라가기 때문에 처음에 이니셜, 환자가 오랫동안 못 먹었을 때만 주사라는 것이지 이걸 정기적으로 인터벌로 주게 되면 결국 환자한테 네거티브 이펙트가 오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논문에 보면 요즘 프로바이오틱스를 꼭 먹으라고 합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프로바이오틱스가 유산균이 오래 못 사는 사람에 비해 가지고 유산균이 훨씬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이가 먹을수록 유산균 조성이 빨라지기 때문에 꼭 먹으라는 거고요. 뭐 신바이오틱스도 좋고, 그 다음에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요즘 또 간혹 나오죠. 유산균의 사균입니다. 유산균의 사균에는 숏체인 패티에스디가 있어가지고 이게 바로 직접적으로 작용하죠. 그래가지고 결국 GI 모틸리티라든지 GI 뮤코사, 그 다음에 이 너버스 시스템에 바로 작용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효과를 얻기를 원할 때는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유산균 사균도 먹고 유산균도 잘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얘기하는 TCA 사이클, 미토콘드리아죠. 지난번에도 한번 갖고 나왔는데요.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인터넷 구글에 들어가시면은 아세틸코에를 쳐보시면 나옵니다. 아세틸코에가 에너지소에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미토콘드리아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당분, 단백질, 지방을 통해서 파이루베이트에서 아세틸코에가 돼야지만 ATP가 생성이 됩니다. 만약에 아세틸코에를 못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기의 기능이 떨어지고 에너지는 당연히 떨어지고 ATP를 못 만든 영양분들은 다 지방으로 축적됩니다. 대표적인 게 많이 먹는데 사람 통통하게지고 기운이 없어서 낮에 꾸벅꾸벅 좋은 사람들이 이 파이브레이트 아세틸코에의 프로덕션에 감소를 하는 거죠. 이 파이브레이트에서 아세틸코에를 만들어주는 효소가 PDH 컴플렉스입니다. 이게 비타민 B1, B2, B3, B5, 그 다음에 우리 당뇨병 신경염에 쓰는 리포엑산입니다. 리포엑산은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디아드로 리포엑산하고 리포엑산을 해서 산화환원이 반복되면서 비타민 E, 그 다음에 유비큐론, 우리 얘기하는 코엔자임 비타민이죠. 아스코르베이트, 글루타티온, CO 레독신을 계속 리제너레이션 시키고 리사이클링 시켜가지고
이런 효과들을 굉장히 포텐셜 시키는 되어 있습니다. 이건 동물 실험에서 리포익산하고 L-카르니틴을 같이 썼을 때 이뮨 펑션이 급격히 증가된다는 보고고요. 이건 뇌 기능이 좋아진다. 그 다음에 아이오 플루이드를 줄 때도 미토콘드리아 리서시테이션을 위해서 우리가 브랜치 체인 아미노 애시드를 주 수액으로 저는 쓰고 있습니다. 과거 한 10년 전에 브랜치 체인 아미노 애시드가 아까 했던 칼로리 리스트릭션 미메틱 효과가 있어가지고 엔티에이징 효과가 있다 그래가지고 쓰고 있지만 사실 농도가 좀 강해가지고 환자들이 IV 할 때 그 혈관통 같은 걸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마그네슘이야 당연히 대사 때문에 넣어드리려고 되는 거고 나머지 얘기했던 비타민 B 그 다음에 리포익산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L-카르니틴, 블루타치온, 비타민 C 이렇게 계속 리사이클 시키니까 섞어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 다음에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호르몬 아까 정유시아 선생님이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모든 동물이나 사실 식물은 생식 능력을 이루면 죽으라고 되어 있는 게 자연의 섭리입니다. 모든 동물이나 식물 보세요. 생식 능력을 잃고 살아있는 거 어떻게 되나? 없습니다. 근데 인간만 유일하게 폐경이 되고 난 다음에도 그만큼 더 살아야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대체할 거냐에 대해서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여성 호르몬에 대해서 왜 의사 선생님들이 관심이 없고 옛날에 갱년기 시장이 잘 돌아가다가 왜 안 돌아가고 골다공증이 안 돌아갈까? 쉽게 얘기하면 의학 분업이 되고 난 다음에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환자들한테 이 사람은 여성 호르몬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말하기가 귀찮아요. 왜냐면 우리 처방전 받아봤자 1,500원 그 약 처방 아무리 해줘도 1,500원밖에 못 받고요. 좋은 의도를 해줘도 전혀 유방암이랑 관계없는 듀아빌을 먹고 유방암을 예방하는 듀아빌 먹고 자기 유방암이 검사해보니까 있는 것 같더라. 책임져라. 누가 책임집니까? 1,500원? 안 해요. 아주 친한 사람 아니면 안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하다못해 10,000원이라도 생기면 하겠죠. 앞으로 점점 이런 치료가 많아질 겁니다. 즉 병원에 돈이 되고 리스크가 없고 환자랑 라포가 좋은 경우만 좋은 치료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진짜 아픈 환자 보면은 망합니다. 감옥소를 가거나 폐가 망신합니다. 그런데도 구태여 필수를 하겠다는 게 나라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를 하는 의사 선생님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피부 성형으로 가든고 그게 외적으로 하는 게 싫으면 결국 노화 방지로 모셔야 됩니다. 여성 호르몬이 왜 중요하냐면 저는 50사람 먹이고 있습니다. 아직 몇 년째 먹이고 있고 이 피부 수용체는 여성 호르몬 수용체는 에피더미스, 더미스, 베슬에 있습니다. 메노포스가 되면 에피더미스가 얇아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이 플래트닝이 되고 콜라겐 컨텐트가 불행하게도 첫 5년 동안 30% 빠져나오고 이후에 매년 2.1%씩 빠져나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콜라겐이 빠져나가는 골다공증이라는 것도 뼈가 빠져나가는 게 아니죠. 뼈 안에 있는 콜라겐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오는 겁니다. 브레인도 마찬가지고 피부도 마찬가지고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 여성 호르몬이라는 거 아시다시피 수태하는데 임신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죠. 임신했을 때 태아가 다칠까봐 지방 분배가 따로 됩니다. 아랫배가 지방을 건드리고 넘어졌을 때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엉덩이 쪽으로 지방이 오르죠. 여성 호르몬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덩이가 편편해지고 아랫배에서 윗배로 지방이 다 쌓이죠. 결국 내장 지방입니다. 이런 몰포로지컬 체인지도 오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은 꼭 먹어야 됩니다. 여성 호르몬제를 즉대 복용하게 되면 보통 에피더미스는 3개월 만에 다시 역전 현상이 오게 되고 콜라겐 컨텐츠는 6개월 때부터 차기 시작해가지고 제일 좋아지는 데가 2년째가 되면 가장 좋아지고요. 이런 개그 같은 게 생겨서 트윅스에 포지티브 이온을 풀어들이고 오스모틱 워터 그 다음에 해가지고 스킨 터워가 좋아지고 잔주름 같은 게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5년 지난다면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HRT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스트라팸 요새는 로우 도수, 하프 도수 쓰는 게 하나의 유행처럼 되어 있습니다. 왜 쓰냐?
되도록이면 적게 쓰는 게 좋지 않겠냐는 게 그냥 의견입니다. 그리고 리비알이 가장 옛날에 뭐 저는 쓰레기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여성 문제도 아니고 남성 호르몬도 아니고 프로게스테론도 아니고 가지고 했는데 이게 하나의 유행처럼 돼 있고요. 리비알은 아시다시피 자궁하면 한 6~7% 예방하는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유방암이랑 심장병이랑 관계가 없는 거 돼 있지만 약간 안드로제닉 이펙트 때문에 약간 LDL을 HDL을 약간 떨어뜨리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듀아비브는 브레스트 캔서를 약 30%까지 예방하는 일종의 썸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험이 안 돼가지고 보험 안 될 때 약간 이렇게 한 달치가 85,000원입니다. 이걸 우리가 받으면 좋은데 약국에서 다 갖고 갑니다. 그 때문에 구태여 이걸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남성 갱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뭐 우리 정윤 선생님이 굉장히 좀 강렬하게 치료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남성 호르몬 부작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좀 쓰기가 겁납니다. 어제도 내비도를 마셨는데 제 나이 또래 되신 분인데 계속 지금까지 문제가 없다. 어제 맞고 왔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다. 숨을 못 쉬겠다. 그래서 혈압을 재보니까 정상이던 혈압이 160에 120이에요. 보니까 혹시 이게 그 엠볼리즘이 아닌가 이런 갑자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10분 정도 눕혀다가 갔는데 다행히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 케이스가 아니라 두 케이스 정도 어제까지 해가지고 좀 있었고요. 여기는 우리 일반적으로는 4.5 저는 시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남성 갱년기학에서는 3.5 이하부터 치료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뭐 액티브 브레스트 캔서가 있거나 그 다음에 프로스테이트 캔서에 하이리스크가 있는 경우는 안 하는 게 좋겠고 얼리 프로스테이트 캔서는 아직 컨트롤버시지만 그걸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헤마토크리트 이 남자들이 여자에 대해 가지고 빈혈이 안 오는 이유가 남성 호르몬이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리트를 올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안 오는데 남성 호르몬이 강력하게 들어가면 또 대신 진성 적혈부정처럼 이 적혈과 증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때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obstructive sleep apnea가 있는 경우, 컨제스트 버틀리아가 심한 경우에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팔로우업은 모든 저는 검사는 3개월, 6개월, 12개월에 하고 그 다음에 6개월만 따기로 하고요. 디지털 렉탈 요새 못합니다. 프로스테이트 스페시픽 안티지는 4.0 이상일 때는 일단 스톱하고 비뇨기과를 보내가지고 초음파를 검사를 하는 게 좋고 연 0.4 이상 증가하거나 1년 내 1.4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조심스럽게 프로스테이트부터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이 테스토스테론 내비도에 대해서 저도 사이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주사는 거예요. 저는 맞기만 하면 여드름이 나고 얼굴이 빨개집니다. 그래가지고 그 테스토스 그 현대약품인가에서 나오는 코에 뿌리는 걸 한번 해봤는데 바르는 거죠. 뿌리는 게 아닙니다. 전혀 효과 없습니다. 1도 안 올라갑니다. 이것도 아마 사장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허가받았는지 모르겠고 에난테이트는 부작용이 너무 많습니다. 2주에 한 번씩 주사하는 건데 굉장히 고용량으로 다 뚝 떨어지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아요. 쓸 수 있는 게 사실 초이스가 별로 없습니다. 현재는 내비도를 쓰고요. 하프도스 이거 써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어차피 풀도스를 써야 되고 뭐 맞는 건 처음에 맞고 6주 있다 맞고 10일 맞습니다. 근데 이 맞으시는 분들 보면 11주째부터 굉장히 힘들어요. 그때 보통 저는 10주에서 11주 정도에 맞습니다. 컴플리케이션 플러싱이랑 아크네입니다. 여드름. 플러싱 아크네 해결할 방법 없습니다. 물 많이 먹으라고 할 때 해결합니다. 일단 끊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성장호르몬은 제가 매번 갖고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이 성장호르몬은 노화 방지에 가장 중요한 진짜 앞서 말씀드렸던 현재까지 가장 효과적인 치료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리고 사이드 이펙트도 굉장히 적고 안전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가장 중요하죠. 요즘 기능의학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테고
이 성장 호르몬은 여기 좀 생략할게요. 여러 가지 패스웨이를 통해 가지고 미토콘드리아 바이오제네시스를 증가시키고 미토콘드리아 에포토시스를 감소시켜서 결국 세포의 펑션을 증가시킨다는 겁니다. 원인적인 해결이죠. 노화 세포에. 이런 여러 가지 검사들 해보시고 여러분 외래에다가 아가다 스코어 설문지 있어요. 25문항 인터넷 들어가 찾아보면 한글로도 나옵니다. 이걸 뽑아가지고 외래에다 비치하시고 25개 중에 5개 이상 나오게 되면은 IGF-1 검사를 한번 권하세요. 관심 있으면 관심 없는데 하자 그러면은 환자 도망가고요. 성장호르몬 자극 검사는 인슐린 토너런스 테스트가 가장 골드 스탠다드고 나머지 글루카곤, 그다음 마스메로린 테스트인데 오랄 테스트인데 이거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리고 엘도파는 지금 현재 쓰지 않고 콜로니들은 어른들한테 사용하지 않고요. GHRH 알게닌은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불가능하고 그다음 알게닌은 미국 세계 내분비학회에서 성장 호르몬을 효과적으로 자극 못한다. 그래가지고 현재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인슐린 톨러런스가 골드 스탠다드이긴 하지만 사이드가 너무 많아가지고 개인병에서 못하고 해봤자 보험 청구하면 다 100% 삭감이고 환자들한테 욕밖에 안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IGF-1 레벨입니다. 1990년도에 94년도에 좀 오래됐죠 벌써. 몇 년도죠? 31년 전이고요. 저는 그 아주대학 정윤석 교수팀이 발표한 내용인데 20대 때가 가장 많죠. 350 이상. 그 다음에 40대부터 노화가 되는데 이때가 250, 70대가 169, 170 정도였죠. 그래서 저는 노화를 40대부터 노화가 일어난다는 건 기정사실이니까 오늘 저는 250을 기준으로 씁니다. 이건 경희대 팀에서 2020년도에 세계 내분비학회에 발표한 내용인데 보시면은 아까 350이라는데 더 380이 넘고 400이 넘고 그래요. 그리고 40대 때가 아까 250이라는데 280이 넘습니다. 왜냐면 오래 사니까. 그래서 뭐 280은 오셔도 좋지만 저도 옛날 사람이어가지고 아직까지는 250으로 좀 놓고 있습니다. 레버러지 테스트는 저는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약밖에 저는 안 쓰기 때문에 검사가 제가 치료할 수 있는 것만 검사합니다. 루틴 케미스트리, TFT, IGF-1, 헤모글로빈 A1C, 비타민 D, hsCRP, 그 다음에 환자가 원하면 NK-셀 액티비티 굉장히 검사가 비싸더라고요. 그 다음에 킬레이션을 해가지고 저는 블러드로 헤비메탈 테스트를 4가지 하는데 한두 것도 없습니다. 하는 것도. 남자 같은 경우에는 테스토스테론, PSA, 여자는 폐경인데 확실히 다른 경우는 저는 안 하고 좀 의심되는 경우만 FSH라고 바디 컴포지션 하고요. 그다음에 선생님들 병원에 쓸만한 치료 아니면 선생님들 잘하시는 치료 옵셔널로 하시면 됩니다. 치료는 후에 4주, 3개월, 6개월 그다음에 매년 6개월마다. 뒤에 이제 사르코페니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조금 걸리는데 괜찮을까요? 내용이 너무 방대해가지고. 뒤에 사실은 사르코페니아에 대해서 노인들한테 사르코페니아 되는 거는 치료가 운동, 식이요법 절대로 사르코페니아 회복이 안 됩니다. 여성 호르몬 후회하는 것도 절대로 사르코페니아가 해결 안 됩니다. 여성 호르몬 갖고 사르코페니아가 해결되면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근육이 많겠죠. 이 사르코페니아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자들은 성장 호르몬이 유리하고 남자들은 성장 호르몬이나 남성 호르몬이 유리합니다. 1990년도에 보시면은 IGF-1 아까 20대가 40대가 350 이상이라고 했는데 20대가 350 이상이라고 했죠. 61세에서 88세 때 성장 호르몬이 근력이 늘고 지방이 준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 병원 130명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썼더니 1년 동안 근육이 8.3% 늘고 지방이 무려 20.7% 감소됐습니다. 특히 비살페시 감소됐고 특히 남성 호르몬이랑 성장 호르몬을 같이 쓰게 되면은 이 사이 머슬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고 운동 능력도 향상이 됩니다. 즉 남성 호르몬, 성장 호르몬도 각각 효과는 있지만 두 개를 같이 썼을 때는 서로 시너지하는 이펙트가 있다는 얘기죠.
면역에 관련되는 건데 성장 호르몬이 사실은 미국에서 FDA에서 2024년도에 논문 나온 게 있는데요. FDA에서 뭐라고 했냐면 성장 호르몬은 성인한테는 피취터리 쪽에 문제가 있을 분비장애가 있거나 아예 병적으로, 두 번째가 에이즈 환자로 해가지고 면역이 떨어지면서 근력이 감소된 경우, 숏바울 증후군처럼 영양결핍으로 해가지고 대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만 성장 호르몬이 인디케이션이 되고 엔티에이징으로는 인디케이션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안 되냐? 엔티에이징이라는 정의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이즈 환자들한테 성장 호르몬 쓰는 게 이뮤니티랑 머슬입니다. 보면 코로나19 팬데믹에 성장 호르몬 쓰면 면역이 올라가기 때문에 코로나를 잡을 수 있다는 논문이고, 카디오바스큘라 쪽에 도움이 되고요. 마일드 코그니티브 얼터네이션, 그 뇌의 뉴런의 스파스티시티가 플라스티시티가 저하가 되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 쓰게 되면 뇌 기능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 마일드 코그니티브 얼터네이션, 즉 정도의 인지 기능 장애도 성장 호르몬 쓰면 치료할 수 있다는 케이스 스터디고, 그 다음에 헤어 폴리클에도 아이제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카락 자라는데 도움이 되죠. 제가 아마 눈에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성장 호르몬하고 저도 머리가 검은 색깔이 약간 많아졌고 다리털도 좀 나고, 저는 허리가 일단 30이 가다가 지금 28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27에서 28. 여러분들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 환자입니다. 머리카락 새까맣게 나는 거. 그다음 이렉타일 디스펑션에 대해서도 2002년도에 발표됐던 논문인데, 남성 호르몬은 섹슈얼 드라이브에 관련되고 성장 호르몬은 이렉타일 펑션에 관련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렉타일 펑션에 성장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논문이고, 성장 호르몬을 쓰게 되면 뼈가 강화되고 근육이 강화되고 깊은 수면을 취하고 우울증이 없어지고 심장 기능이 강화되고 지방을 늘려서 롱지비티, 수명을 연장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논문입니다. 암에 대해서 가장 우려를 많이 하는데, 암이랑 당뇨병이죠. 당뇨병은 사실은 인슐린이 어떤 역할이냐면 패티 에시드를 블러드로 모빌라이징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라이시스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패티 에시드가 인슐린 레지스턴스를 처음에 유발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이 처음 했으면 혈당이 인슐린 레지스턴스 때문에 올라갑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팻이 모빌라이션 되고 난다면 당이 잡히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초기에는 환자한테 워닝을 해주고 아니면 용량을 좀 올려가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려하는 게 당뇨병입니다. 이거는 2017년도에 발표된 논문인데 2002년부터 2013년까지 11,191명을 대상으로 14.5년 그 스터디한 것들을 다 모았어요. 봤더니 성장 호르몬이 부족한 사람들한테 성장 호르몬 보충 요법으로 했더니 렐러티브 리스크가 0.6, 즉 암이 31% 예방되더라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성장 호르몬 부족하면은 암 발생이 30% 가까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현재 암이 있는 경우에는 성장 호르몬을 안 쓰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암세포가 자라는데 도움이 될까봐. 그 다음에 이게 플루이드 리텐션을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IICP, 즉 혈압이 높거나 뇌압이 높은 경우에는 다 잡고 나서 치료를 시작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당뇨병 자체는 컨트라인디케이션은 아니지만 이 프로리퍼트리 혈관 자랄 때, 신생혈관이 자랄 때 IGF-1을 쓰기 때문에 이때만큼은 금기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아시다시피 22kg 달톤의 굉장히 큰 아미노산입니다. 인슐린이 56개의 아미노산으로 되는데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숏 라이프로 10 내지 20분밖에 작용하기 때문에 매일 주사 맞는 수밖에 없어요. 자기 전에 맞는 걸 원칙으로 하고 원래 하는데 뭐 저녁 먹자마자 맞아집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하루 정도 쉬는 걸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 LG 자문위원 할 때 일주일 제재 만들 거를 아이디어를 줬고, 이거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세브란스 이은직 교수하고 지금 돌아가신 김성훈 교수님하고 저랑 SCI 논문을 일주일 제재랑 비교했는데 효과랑 부작용이 거의 똑같아요. 근데 대신 일주일 제재는 스탠다드 용량이 픽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용량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LG에서 돈이 남는 게 없어서 지금 다 철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있는 걸 쓰시게 되면은 이 디클라제는 성장 호르몬이 쭉 올라갔다가
5, 6일째 거의 나디어 상태로 떨어진다 할 때는 혈액 검사하실 때는 보통 3일 그때 검사하시는 게 좋고요. IGF-1 하시고 성장호르몬은 보충요법입니다. 나 지난번에 SBS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환자가 왔는데 검사도 안 하고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도 모르는데 리플레이스먼트입니다. 이거는 모든 호르몬 리플레이스먼트예요. 검사도 안 하고 뭐 일주일에 몇 번 맞으면 뭐 돈이 얼마 나온다. 나는 의사들이 자기 살 자기가 깎아먹는다고 생각해요. 절대적 원칙이라는 걸 지켜야 됩니다. 오버도스가 되는지 모자란 사람한테만 리플레이스먼트를 해줘야 돼요. 이건 나중에 이런 의사 선생님들이 많아지면은 우리끼리 자멸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칼로리 리스트릭션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운동을 좀 꾸준하게 할 것을 환자들한테 얘기하시고 뉴트리션 특히 환자들 간호가 왔을 때 그 PDH 컴플렉스 주사 같은 걸 좀 놔주시면 환자들이 웰빙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 성장호르몬이 미토콘드리아 재생을 시키니까 그것 원료까지 주면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환자들이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호르몬 리플레이스먼트 중에 저는 그로스 호르몬 이거 없이는 사실 노화 방지가 현재 입장에서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의 감사드리겠습니다. 강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프로에서 질문이나 네. 마이크로폰 좀 봐주시죠. 예. 그 그로스 호르몬에 대한 그 강의 말씀 아주 감명 있게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부족한 사람인 경우에 보충을 했을 때 암이 예방이 된다는 것 굉장히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과거에 저쪽이 얘기해왔던 그 쓸모로 인해서 캔서 리스크가 올라간다는 부분에 대한 굉장히 오랫동안 써보셔서 논원이나 이런 쪽에 있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건 제 생각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2009년도인가 세계 내분비 학회에서 컨센서스 미팅이 있었습니다. 말리그넌트 디지즈랑 전혀 리스크에서 관계가 없는 걸로 나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노트 좀 다시 좀 펴주실 수 있어요? 아까 강의 슬라이드 아까 말하려고 하다 말았는데 사실 하루 종일 얘기해도 부족한 내용을 한꺼번에 얘기하려니까 여기 좀 네오플라즘 나오시죠? No increase rate입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그 피추이터리 캔서에 대해서도 no increase rate. 여기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또 다른 김상훈 선생님이 이제 처음 강의 때 이제 다이어트하고 엑서사이즈에 대한 그 강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 항노화 주치의로서 환자를 관리하실 때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어떤 개입이랄까 지도 같은 걸로 해서 관리를 하시는지 좀. 지금 말씀드린 게 답니다. 사실 환자들한테 군것질거리는 저는 갖다 버리라고 해요. 안 먹겠다고 집에 쌓아놓으면 언제가 먹게 됩니다. 저도 보니까 도너츠 이런 스낵 같은 케이크 같은 게 너무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한 번 먹으면 저도 못 끊겠더라고요. 환자들이 고맙다고 갖다 주는데 진짜 도약입니다. 그러면. 야, 음식이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드는지 이거 법적으로 사실 사람들 구금시키든지 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맨 먼저 하는 게 군것질부터 일단 갖다 닫히고 그 다음에 운동은 습관적으로 해라. 그 다음에 우리가 원칙대로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잘 지키고 관리가 된 것 같으면 일주일에 한 끼 정도는 나를 위해서 보상해줘라.
뭐 술을 먹든지 햄버거를 먹든지 피자를 먹든지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라이프롱은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마지막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지금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 여성 호르몬 치료 HRT 같은 경우는 네. 이제 페리메노포즈나 이제 메노포즈 되고 5년 내에 시작하는 것이 좋고 이후에는 부작용이 좀 더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로스 호르몬 같은 경우는 네. 7, 80대에 시작을 해도 되는지 이게 해보시면 이렇게 연령이 많은 나이에 시작해도 크게 부작용 없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한 50대나 이렇게 일찍 시작했을 때는 언제 스탑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서 성장을 취해가지고 우리 몸에서 성장hormone 분비가 많이 되면은 할 필요가 없죠. 근데 나이가 먹을수록 불행하게도 매년 10년마다 14.4% 떨어집니다. 라이프롱으로 보셔야 돼요.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제일 오래된 환자인데 지금 33년째 하고 계시니까 지금 나이 92세시거든요. 저는 10년 동안 하다가 무슨 중간에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다가 다시 시작한 지 한 4년 됐습니다. 그리고 이 뭐라 그러지? 아까 또 하나 언제까지 하는 거하고 또 여성hormone? 네? 시작은 노화 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일단 해보고 부족한 경우에 치료하는 겁니다. 저한테 연예인들 분들이 많이 오세요. 이 사람들이 보면은 모델이나 연예인분들이 몸 가지고 검사하면은 아이세포는 몸 먹거나 열성 질환 있을 때 굉장히 낮게 나옵니다. 그럼 나는 뭐 제대로 며칠 먹어보고 녹화 끝나고 한번 검사해보자. 근데 성장호르몬들이 아이세포 수치가 90, 뭐 80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머슬 웨이스팅도 굉장히 심하고 저는 6개월간 딱 권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본인이 운동하거나 식사를 못하는 경우에 계속 이 상태에 있는 경우에 기운 없는 경우에 본인이 원하는 경우만 해야 돼요. 그리고 6개월만 합니다. 왜 6개월을 하느냐? 성장호르몬은 작용하는 게 내 근육량하고 비례해서 작용하고 지방하고 반비례합니다. 즉 내가 성장호르몬이 적어가지고 근육이 줄고 지방이 많아지면 악순환 고리로 즉 비셔스 사이클로 들어가는 거죠. 성장호르몬은 왜 6개월 하나요? 모든 논문들이 6개월을 해야지 근육이 바뀌고 근육이 좋아지고 지방이 없어지는 그런 효과들을 내는 논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6개월만 하자고 그런 경우에 쇼트홈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효과들을 보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그런 연예인들한테는 음식에 대한 공포증보다는 먹는 걸 어떻게 영리하게 먹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운동, 근력 운동을 꼭 동반하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조금 효과적으로 치료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강의하고 질의응답 다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김상호 원장님의 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띤 박수로 좀 해주십시오. 세션 D를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 넘어가기 전에 사무국에서 이제 이 멘트를 꼭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이제 대한항공학회에서는 이제 신입 이사님과 예비 이사님을 모집하고 있고 대한항공학회 부수